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번영과 성장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나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나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대단히 흥미롭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대전 충청권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한 Y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관계자분 모시고 주식시장 상장이 주는 의미와 교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예. 예, Y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박영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헬스케어 협회 회장 맹필재입니다. 이제 맹 회장님은 제 프로그램에 몇 번 모셔가지고 네.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몇 개나 되나요? 네, 뭐 최근에 계속 늘고 있어서 예. 정확하진 않은데 바이오 기업이 한 97개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투자사나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합하면 한 전체 한 135개 내외 정도가 이제 그 기관 또는 기업 회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회원이 한 100여 명, 그러니까 한 5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게 바이오 관련된 협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어요? 많습니까? 네, 꽤 글쎄요. 이 지역 단위로 이 정도 규모로 그 예. 협회가 존재하는 것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대전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 예. 그런데 뭐 회원사는 뭐 대전이 많긴 하지만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예. 꽤 있고요. 뭐 수도권을 비롯해서 뭐 춘천, 그다음에 경상북도, 뭐 보스턴에 있는 기업도 회원사이긴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대전을 바이오 헬스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 중앙 부처에 소속돼 있는 협회가 예. 뭐 산업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그런 부처에 소속돼 있는 바이오 관련 협회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협회들은 규모가 엄청 예. 큽니다. 예. 뭐 회원사가 1,000명, 뭐 1,000개 이상 되고요. 예. 수천 개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저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작은 협회죠. 예. 네. 근데 아마 지방 정부에 소속돼 있는 협회, 등록돼 있는 협회로서는 드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Y바이오로직스 상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한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은 제가 여기 제목을 Y바이오로직스 상장 의미와 교훈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칫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이제 갇힌 개념으로 갇힐까봐 그 테두리를 좁힐까봐 고민을 좀 했지만 이것이 어려운 여건, 지역이라고 하는 여건, 또 대전이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 떠오르는 성지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상장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해서 이제 많은 분들과 상의 끝에 모시게 됐어요. 이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이죠? 이번 달 12월 5일자로 저희가 상장이. 그 상장의 그 규모, 뭐 시가총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뜻 신문에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청약 증거금이 몰렸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조 단위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 주식 시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침체가 예. 최근에 이제 돼 있고 투자가 이제 최근에 돼 있고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예. 경쟁률이 낮으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아마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적정하게 이제 그 해서 상대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좀 싸게 느껴면은 이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률 따질 때 이제 기관 경쟁률이 있고 또 기관 청약을 받고 그 후에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청약을 받는데 기관 청약도 한 300대 1 예. 이 정도 이제 된 것 같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200에서 300대 사이. 아마 일반 청약이 아마 830대 1 이 정도로 예. 됐습니다. 그 조 단위가 넘었죠, 아마 증거금이. 그래서 증거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예. 그 제가 그 최근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IPO는 성공했지만 주가 희비 갈린 바이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Y 바이오니어는 상위권으로 계속 상승하는 예. 이런 그 기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도 제가 그 넥타이를 빨간 거로 메고 볼까 하다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거 이제 주가가 이제 상당히 예. 잘 유지가 이제 돼야 예. 회사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예, 그러시구나. 이 와이어 바이오로직스를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이 사실은 Y를 왜 앞에다 쓰셨나 이게 좀 궁금했어요. Y바이올로직스의 그 Y는 그 알파벳 Y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전문으로 하는 신약의 그 약물 형태가 항체입니다. 예, 항체고 항체는 우리가 이렇게 구조상으로 볼 때 그 Y자가 아주 유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Y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손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그 타겟을 붙잡게 되는 그런 모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체 분야에서는 저희가 좀 뭐라 그러나 독보적으로 우뚝 이제 쓰고자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가 Y자를 써서 이 저 바이오 시장은 미래 시장이고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다 뭐 이렇게 해서 대전시에서도 이게 아마 4대 역점 사업 중에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계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Y 바이오로직스가 그 지향하고 있는 이 항체 분야의 시장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항체 분야에 이제 항체는 사실 1997년도에 두 개의 이제 항체가 미국 FDA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그때서부터 한 25년 이제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항체는 그 신약 개발에서 그 아주 그 중심축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그 난치성 질환,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 그 치료하기 어려운 분야, 또 치명적인 분야 이런 쪽에 이제 주로 항체의 신약이 이제 타겟으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체라는 말의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체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데 감염이 되면은 그러한 그 외부 물질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물체, 대항해서 싸우는 물체, 항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또 암세포도 일종의 이물질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이물질을 이제 제거하기에 최적화된 예. 물질이 이제 항체라고 볼 수 있고요. 약물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몸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몸하고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적합성이 없게 되면은 그 약 자체가 또 이물질이 돼버려요.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약물이 있지만은 항체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를 저희가 잘 가공을 해서 엔지니어링을 하고 해서 우리 다시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약으로서 장점이 많죠. 맹 교수님도 회장이시지만 또 그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 항체가 그 주 사업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장 전망을 전문가가 보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약이라고 하면 예. 전통적인 약은 예. 합성하는 맞습니다. 합성 화학적으로, 의약품이 예.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합성 의약을 개발해 왔고 예.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서는 이제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데 제약사들은 그걸 원료를 들여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항체도 예. 그게 항체가 바이오 의약품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바이오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의약 산업에서 굉장히 뒤졌지만 예. 합성 의약품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뒤진 거고 예.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편. 덜 뒤진 거죠. 덜 뒤진 거. 그래서 굉장히 또 다양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틈새를 잘 노리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도 예. 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의 항체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제 완전히 아직은 어려서 끝까지 FDA나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약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은 안 되지만 중간에 기술을 어느 정도 숙성시켜서 글로벌 제약사에 파는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정도의 비즈니스는 이제 충분히 할 만큼 그 정도로 성장은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그래서 전체 의약품 시장에 대략 한 35%, 30, 그 정도로 이제 커졌습니다. 시장이요. 전에는 이제 아주 0에서 네.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수요를 상황이고요. 신규 창출하면서 네. 공급이 되는 예. 이런 구조구만요. 그리고 이제 이 항체를 가지고 그 의약품을 만들 때는 항체 자체를 의약품으로 쓸 수도 있고요. 항체를 항체에다가 예를 들면 그 독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몸에 해롭지만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품. 세포한테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독성이 있지만 그게 우리 다른 세포에는 가지 않고 특정한 세포, 예를 들면 암세포, 암세포에만 가도록 하는 그런 항체 약물 복합체. 그게 이제 ADC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항체를 응용한 의약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항체에다가 독을 어떤 약품을 달지 않고 특정한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ADC 또는 ADC의 변형 형태 또는 그 항체를요 그러니까 암세포나 이런 것을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T세포라고. T세포에다가 또 응용을 해서 또 CAR-T라고 하는 그런 의약품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CAR-T나 ADC는 그 항체를 응용하는
약품 중에서 최신의 미래 그 기술입니다. 미래형, 최신 예. 기술인데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CAR-T와 그다음에 ADC를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 다 대전에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CAR-T는 뭐 큐로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 아마 그 지금 이제 CAR-T는 그 글로벌 제약사의 제품이 그 얼마 전에 들어와서 보험으로 이제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큐로셀이 아마 국내에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은 예. 그런 CAR-T를 개발해서 아마 시장에 내놓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ADC를 하는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ADC나 CAR-T와 같은 또 항체 그런 미래형 또는 현재 중요하게 그 여겨지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항체거든요. 근데 그 항체는 굉장히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네, 하는 그래서 건가요? 네. 어느 자료를 보려고 할 때 도서관에 가서 뭐 자료를 찾잖아요. 예. 근데 도서관의 장서가 뭐 100만 권인 그 도서관이 있고 1000만 권인 도서관이 있고 1억 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확률은 많을수록 클수록. 그 장서가 큰 도서관에 가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잖아요. 항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을 이제 항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크면 클수록 그 원하는 항체를 골라내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와이바로직스는 바로 그 굉장히 큰 항체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뭐 대표님이 말씀하실 거 제가 우리가 이제 그 현대 사회에 석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뭐 휘발유도 만들고 경기도 만들고 이제 의학 시장에서 이제 또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항체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큰 라이브러리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뭐라 그러나 유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유전을 이제 와이바이올로직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약 개발하는데 이제 쓸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항체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가 있으면 개미가 싸울 때 더듬이가 있고 또 이제 물어 죽이는 게 있잖아요. 입이. 그래서 이거를 항체를 개미에 비유하면은 그러한 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더듬이가 있어요. 유일하게 항체가. 그래서 얘가 적인지 아닌지 구별을 이제 하고 그런데 이제 개미 자체는 약하잖아요. 약하니까는 입만 갖고 있으면 약하니까 여기에 강력한 무기를 더듬이에다가 붙여 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이제 T 세포를 이용한 약물, 그 다음에 독을 우리가 그 강력한 그 항암제를 이제 이용하는데 항암제에다 더듬이 붙여놓은 게 이제 ADC. 그 다음에 그 T 세포에다 더듬이 붙여놓은 게 이제 CAR-T. 그 찾아내면서 동시에 TU가 가능한 거네요. 그래서 저걸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 성능과 공격 성능이 같이 있는 거네요. 그게 항체가 이제 그런 성질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됐는데 이런 시장이 지금 우리 맹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라 그리고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형 분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시게 됐어요. 저는 그게 대단한 선견지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99년도에 한국으로 복귀를 이제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 회사 파견 나갔다가 복귀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가 이제 처음 허가받은 게 97년도. 아주 초기시네요. 초기에 97년도에 2개의 항체가
그 허가를 받았는데 하나는 암 치료용으로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 당시 항체 의약품 항체 기술들은 큰 제약회사는 거의 타치를 안 했어요. 주로 바이오텍 회사들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는 또 케미칼하고 케미칼은 자본력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 화학 스몰 그 저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개입을 거대 해야 됐다. 자본하고 시스템하고 전통이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딱 틀에 박혀서 이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생각이냐 바이오는 그 럭비공 같다. 이 기술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정형화된 틀에서는 하는 거가 굉장히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기 때문에 이거는 벤처에 적합한 거고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 차이도 상대적으로 덜 할 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항체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던 기술들이 그 항체를 잘 우리가 그 연마하고 할 수 있는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체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제 이게 되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대전이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장소로서 이제 점점 떠오르고 있는데 상장회사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그 근본적인 그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성지가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대전에 그 상장 기업이 55개쯤 된다고 하는데요. 55번째 실적이죠? 저희 55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전에서. 근데 그 바이오 기업 중에 상장 기업은 그러니까 그 중에 55개 중에 25개 정도가 바이오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 뭐 와이바로직스가 12월 5일 날 상장을 했는데 11월 달에 이제 큐로셀이 상장을 했거든요. 이런 그 바이오 벤처들이 기술력 좋은 바이오 벤처들이 대전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뭐 박용호 대표님 같이 그 창업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대전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구단지 50년, 올해가 이제 50년 됐잖아요. 그 대덕 연구단지 50년의 그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연구소, 뭐 국책연구소 또 민간연구소가 있었는데 그런 그 다른 분야, IT나 또는 뭐 기계나 나노 이런 분야의 기술들은 다른 지역의 대기업으로 다 이전이 됐죠. 예를 들면 뭐 그 삼성전자, LG 뭐 그다음에 조선 기계 이런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갔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바이오는 그 인력들이 이 연구단지 안에서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 경험 많은 실력 있는 기업 인력들이 뭐 LG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생명과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또 뭐 대학 카이스트, 뭐 충남대 이런 곳에 있던 분들이 창업을 해서 대전에서 창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깊은 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전에 그래서 뭐 눈에 띄는 큰 바이오 기업이 없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지적인데 예를 들면 송도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오송의 국내 불지 제약회사의 그 커다란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 데 비해서 대전은 뭐 눈에 띄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대전이 바이오 한다는 것이 좀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폄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현상을 조금 이제 간과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더나와 같은 회사는 그 mRNA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스턴의 벤처입니다. 창업한 지 한 11년 정도 됐을 때 그것뿐이 안 됐어요? 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급해지니까 이 회사가 개발한 것을 쓰게 됐는데 이 회사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없었겠죠. 예. 당연히. 근데 이 회사의 기술을, 그러니까 설계를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을 해서 공급한 것이죠.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 바이오 산업에서는 생태계에서는 이 설계자에 해당되는 그 모더나와 같은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설계에 따라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있는 이런 거죠. 뭐 그 수직 하청 체계라고 네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예. 하청이라기보다는 협업. 그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파리나 밀라노나 뭐 런던이나 뉴욕에 디자인만 있는데 하고 이제 생산 공방을- 공장은 뭐 중국이나 뭐 맞습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분업화. 그래서 모더나와 같은 또는 뭐 패션 산업의 디자이너와 같은 기업들이 대전에 많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잘 안 띄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일종의 굉장히 그 순수한 지식 산업이라고 볼 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면 모더나 같은 회사는 처음에 벤처였는데 그 기술이 활용됨으로써 엄청나게 큰 그렇겠죠. 예, 그걸 얻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오해가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벤처가 우리나라에서 1호 바이오벤처가 대전에 있죠. 예, 바이오니아라든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전엔 바이오벤처가 많고요. 또 하나는 신약을 개발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벤처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벤처가 끝까지 다 갈 수는 없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이 신약이 되는 데까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확률이 한 5%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5%밖에 안 되는 거를 왜 하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확률 5%짜리를 여러 벤처로부터 그러니까, 모아서 20개 중에 하나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나머지 비용을 엄청 크니까. 다 벌충하고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대전에 있는 벤처들은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그런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적절히 숙성시켜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로 매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 벤처들이 시장 자체가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시장하고는 완전히 거네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초기의 벤처들은 이제 R&D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을 숙성시키는 데까지 주로 R&D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기술이 마일스톤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비용보다 매출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이익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알테오젠 같은 회사는 시총이 한 뭐 3조 7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올해 전반기에 드디어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한 200억 가까운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벤처의 성장 단계죠. 와이바로직스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상장은 했지만 당분간은 뭐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기업들이 커서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내는 모더나와 같은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맹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박영우 대표님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저는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사람을 되게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 금수저 같이 생기셔서 두 분 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런 그 기업을 만드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뭐 이게 뭐 저는 자랑 예.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개천에서 용났다 예.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 뭐 저도 뭐 50년대 태어나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어려웠잖아요. 예. 어렵고 이제 또 저희 그 아버님이 일찍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예. 가정이 이제 잘뭐 어려워가지고 사실 중고등학교를 다 제가 검정고시를 글쎄요, 그러셨다고. 네, 검정고시로 해서 뭐 또 상고도 가고 예. 또 상고 갔다가 나와서 다시 검정고시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교에 이제 들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셔서 또 외국에서 학위도 외국에서는 받아갖고 오셨잖아요. 이제 그 LG 화학에서 근무하면서 예. 그때 외국 파견됐거든요. 예. 샌프란시스코에 파견되면서 이제 회사의 도움으로 예. 그 근무 중에 이제 그 학위 과정을 예. 그 저기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예. 메디컬 스쿨 예. 그래 이제 MD는 아니죠. 이제 PhD 예. 코스로 제가 학위를 전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기업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크고 이상이 크면 그 갭이 있으니까 그게 다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능히 극복을 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인 어려움과 그 극복 사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는요. 이게 그 신약 개발이라는 거가 어떤 이제 국내에 있던 어떤 시작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국내를 타겟으로 한다면 국내에서 탑이 되면 되는데 예. 이제 국내는 시장이 워낙 크지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이렇게 리턴되는 게 작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눈을 글로벌하게 예.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또 경쟁력이 있는 이쪽 세계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이게 무슨 서로 안다고 해서 이 기술을 사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겠죠. 이게 냉혹하게 사가는 사람도 비즈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글로벌하게 기술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서 이게 명확하게 이제 우월성이 있어야 이제 그 비즈니스가 성사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글로벌 수준의 전 세계적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제 기술을 확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돈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은 그 CEO가 보통 뭐 한 50이 넘어가야 예. 그 IT는 뭐 20, 30대 예, 해야 이제 저거 하지만은 이 오랜 경륜과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지식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 내 기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뚝 서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게 굉장히 그런 거를 할 때까지가 어렵죠. 이제 대전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한 그 기술력을 갖추고 또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상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공개적으로 이제 자금을 모을 수가 있다. 그런 자격을 부여했다는 게 저는 그 기업 공개의 의미가 아닐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 네. 거기까지가 참 어려웠을 텐데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전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바이오 기업들에게 어떤 제도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 특장점이 좀 있어요. 오히려 열악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장점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에 축적된 기술이 있는 곳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대전에 창업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개 이제 보건복지부, 산업부, 뭐 중기부, 뭐 과기부 이렇게 부처에서 바이오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대전에는 그 이제 연구단지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분야의 이제 과기부를 중심으로 이제 그 지원이 많이 됐죠. 그런데 바이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오송이나 뭐 첨복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뭐 등등의 국책 사업으로 대전의 바이오에는 그렇게 정부가 그런 그 큰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대적 연구단지의 여러 분야의 연구소의 R&D 비용이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바이오에 특화돼서 그 예산 뭐, 투입된 예, 건 그렇게 별로 미미하다. 그 뭐 미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예를 들면 뭐 평가지만.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예, 뭐 예. 예를 들면 오송이나 대구에 한다든가 그런 큰 국책 사업이 유치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대전의 바이오벤처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단지 50년에 그 쌓여진 그런 그 기초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글쎄요. 돈이 예. 필요한 거죠. 예. 근데 그 실력을 민간 투자 기관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 2015년, 6년 그 무렵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후장대 산업, 예를 들면 뭐 조선, 뭐 해운, 그다음에 그 철강 이런 산업들이 약간 이제 침체기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미약품이 한 해에 그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한 8조 가까이 한 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바이오로 이제는 돈이 되는구나. 돈을 그 전까지는 바이오는 뭐 된다 하고 되는 것도 없고 뭐 저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인식이 있었는데 한미약품이 그 라이센싱 아웃을 뭐 8조 가까이 한 해에 하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일이 겹쳐서 기존에 했던 그 중후장대 산업이 조금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에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 산업을 좀 키우자 하는 분위기가 이제 정부에서도 텄고요. 일어났고 민간에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금융과 투자 시장에서 바이오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바이오를 훑어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투자된 기업이 많았어요. 벤처들의 경우에. 근데 지방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침 대덕에 그런 그 실력 있는 그 벤처들이 눈에 띄었던 거죠. 숨은 보석들을 이제 찾는 거구만요.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대략 한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4천억 내외의 돈이 21년까지, 22년부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졌고 뭐 그런데 어쨌든 한 5년 내지 6년 동안 대략 그 4천억 그러니까 한 곱하면 2조 내지 2조 4천억 정도의 돈이 대전 바이오벤처에 투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기존의 그런 그 창업자들의 능력과 맞물려져서 그 현재 그런 게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런 투자의 그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코스닥에 상장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한 1,000억 이상 그 조달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코스닥 상장을 하더라도 뭐 100억, 200억, 300억 뭐 그런 수준에 머무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처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덴마크의 노보노르디스크 사례도 있는데 대개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과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동시에 상장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 상장한 기업들이
그 외국의 대표적으로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돼서 그 부담이 적어지도록 이렇게 되면 그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아마 그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연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Y 바이오로직스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주식 시장에 상장됐다 그러면 이제 이미 성공했다. 탄탄대로를 걷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사실 그렇게 그 안정적인 이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여지는데 더 중요한 건 Y 바이오로직스가 지역에서 물론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세계 시장을 향해서 출범을 하고 있지만 더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구상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아까 그 저희 이제 사실은 상장을 하면은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로 그러니까 야구로 보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축구나 메이저로 이제 메이저리그로 이제 무대가 옮겨진 거고 그만큼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렇게 지속 성장이 이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전략들이 뭔가. 그래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약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좀 조기에 기술 이전을 이제 하는 전략. 두 번째는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 데가 막 수백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희가 항체를 찾아서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ADC를 갖고 있는 또 카티를 또 다른 항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랑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를 이제 그 서로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좀 매출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항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그 서비스를 해서 그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전략으로 하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자본력이 저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이제 자본력이 생기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항체를 끌고 나가는 거를 더 강화시키는 전략,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느 단계까지 뭐 1상, 3상 이 단계별로 큰 거대 제약회사에다가 판다고 해도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가 있다며요. 그 타이밍을. 한 단계를 더 가면 글쎄요. 그게 몇 배. 물론 이제 리스크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늦추는 게 맞죠. 좀 더 숙성시켜서 팔면 그 타이밍을 좀 잘 선택하는 것이 또 CEO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어떤 상품 또는 그 제품을 단기간에 만들어서 파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 제품이 되려면 막 10여 년이 기다리고 돈이 수천억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면은 할수록 그게 다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하면 할수록 투자를 해도 다 비용으로 처리가. 저희가 뭐 건물을 사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R&D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회사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적자가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회사 내부로는 밸류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밸류가 올라가서 이게 어느 정도 적자는 쌓이지만은 그만큼 그 적자가 사실 저희 회사의 밸류로 가서 이게 기술 이전이 되면은 큰 돈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그게
이제 그 바이오 헬스 산업의 그 매력이기도 하고 네.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죠. 예.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네. 매출과 거기 뭐 이익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이제 이제 다른 분야의 일반 그 시민들이 이제 바이오 벤처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때 예. 저 회사 상장했어. 시총이 얼마야? 예, 이렇게 예. 나오죠. 예. 근데 시총이 예를 들면 뭐 조가 넘었다 그러면 예. 엄청 부자 회사네. 그런데 재무제표를 딱 보니까 적자가 뭐 200억이야. 맞아요. 이제 그러면 곧 쓰러질 것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까지 해서 예를 들면 일상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재산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산으로 카운트를 해줬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건 비용이야 하고 비용으로 바꾸는 예. 그래서 뭐 적어도 이상에서 효능 정도는 보여줘야지 거기 들어가는 돈을 재산으로 쳐줄게 예. 이런 식의 회계 원칙의 변화가 그렇겠네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회사가 벤처가 뭐 이익을 낸 것으로 이제 재무제표가 나온 바뀌는 거네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이제 적자로 돌아서면서 뭐 자본 잠식이 돼버리고 막 이러는 사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그래서 돼야 되는 거. 사실 그 적자가 사실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 게 아니고요. 예. 개발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이게 회계 규정의 차이네요. 그렇게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의 재무 상태를 보실 때 적자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흑자가 나는 게 좋겠지요. 예. 그러나 적자를 보실 때 이제 이 회사가 그 포텐셜을 키워나가고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신약 개발의 이 속성을 아시는 분은 그걸 보고 적자가 별로 없으면 이 회사는 신약 개발 안 하나 봐. 안 한다. 그러네요. 그렇게 R&D 생각해요. 투자를 안 하네. 예. 그럼 그 회사의 밸류가 푹 떨어집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이 Y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다는 것은 뭐 특정 기업만의 그 성공 사례가 아니고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바이오 헬스 또 여타 산업 생태계에도 선순환적인 이런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이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모두 반가운 소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이제 Y바이오로직스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CEO의 경영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잠깐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제가 경영 철학을 여쭤보는 게 너무 시기상조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어떠한 그 전통적인 그런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연구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한 30년 정도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이 첨단 바이오텍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이제 그 거대한 경영 철학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속해서 성장해서 하려면은 결국은 끊임없는 이제 기술 개발. 그래서 그 R&D에 이제 투자를 이제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별화된 기술 개발만이 저희가 이제 그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영 철학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벤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어떠한 신기술을 또 차별화된 기술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은 좀 투명하게 또 전문성 있게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그 제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맹 회장님, 대전 충청 지역 특히 대전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지로 계속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어찌 보면 꿈나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과실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 헬스 산업뿐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그 여러 가지 과제가 있죠. 예. 사실은. 뭐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 제1의 클러스터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전이 보스턴을 그래도 가장 많이 닮은 도시다. 그런 그런 시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스턴을 뭐 따라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투자 규모나 그런 것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굉장히 매력적인 바이오 헬스 산업을 키우는데 매력적인 도시다. 그건 틀림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까 투자 말씀하셨는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기업이 이제 커가면서 그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지나. 그래서 그런 그 기업이 터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확보 문제 그런 것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재 공급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으로 너무 많은 인재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인재 유출 또는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가 유입되는 그런 그 인재 공급 파이프라인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든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그 행정적인 그런 그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대전의 바이오 헬스 산업을 키우는데 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바이오 기업들이 좀 더 잘 클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실을 시민들이 나눌 수 있겠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이제 대전의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한테 세뱃돈 줄 때 주식으로 얼마 주는 거예요. 한 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뭐 그런 주식 사기 운동 같은 거를 해보면 뭐 그게 한 주가 됐든 2주가 됐든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벤처들의 주식을 사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건 물론 이제 그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연구단지 내의 그 벤처 생태계와 이런 그 일반 시민 생태계가 돈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을 조금 더 들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 때문에 여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대전의 상장 기업이 55개인데 그 중에 다수가 바이오 헬스 관련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55번째 마지막 기업이 Y 바이오로직스인데 또 바이오 쪽에 제가 그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Y 바이오로직스는 항체 신약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셔서 더 큰 성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훌륭한 기업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천식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